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JW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우리 시장 어느새 3,440선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대형주들이 정말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는데요. 세 분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오늘장 한 줄 요약 들어볼게요. 네, 오늘장도 반도체가 시장을 이끈 이제 강세로 코스피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AI 그리고 미국에도 기술주들이 반등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쌍두마차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강세를 이끈 원인이 아닌 동력으로 보겠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도 전해지면서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 전반을 이끌었다라고 오늘장 평가를 주셨고요. 광유정 요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3,400포인트에 지금 안착한 그런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연고점 돌파 후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코스피 시장 지금 불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네.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고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봤을 때 반도체, 방산, 원전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연이은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주도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오늘장 분석 주셨고요. 김성훈 의원의 한 줄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한 줄 평 왕의 귀환이라고 이제 정했는데요. 네. 기존의 왕자 자리였던 에너빌리티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했고 거기에 또 새롭게 왕자에 등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다른 왕이 또 신규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좀 가보지 못한 시장에 이제 자구인을 하면 또 신고가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기존에 조금 더 이제 숨죽였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3위 시총 3위 4위에 있는 종목들이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장의 요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왕의 귀환이 계속 되는지 여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들의 강세가 지속되는지 좀 체크해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요약 살펴봤고요.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수 고공행진할 때 살짝 숨고르던 조방원이 오늘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중 원전 같은 경우 미국과 영국이 원전 확대를 위한 대규모 협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했는데요. 그중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외국인이 하루에만 2,7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도 동참하면서 7%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로 보자면 좀 세 달째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김성훈 의원이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원래 9월은 뭐 금반지 장세다 또 이런 신조어가 좀 등장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또 조방원이 치고 올라오면서 내가 주인공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컴백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SMR 시장의 핵심 공급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의 좀 핵심 공급사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광유정 요원은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결이긴 한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사실 대형 원전의 주기기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SMR까지 다 잡는 원전 밸류체인 강화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올어라운더로서의 좀 매력을 짚어주셨고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앵커님 말씀드린 대로 한 줄 평은 3개월간의 행보 이게 한 줄 평입니다. 네. 네. 주가가 좀 3개월간의 횡보를 저도 찾아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 매물대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를 좀 뚫어내는지가 관건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성훈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최근에 다시 원전주들이 회귀를 한 것도 수급의 영향도 일부 있을 거고요. 말하자면은 미국하고 이제 영국이 또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 이 사실을 두고 봤을 때 누가 제일 수혜를 보느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대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65,000원대의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한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 매물벽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장대야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횡보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는 한 15조 규모로 1년치 수주 잔고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사실 시총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로 옮겨 붙으려면 기존에 나왔던 체코의 이 수주의 두코마니 원전과 같은 대규모의 수주가 한번 터지든지 아니면은 이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의 설립이 좀 빠르게 나와서 유럽향 수주에서 폴란드가 수주의 이제 주체를 한수원이 됐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그것을 빨리 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교두보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SMR 이제 관련된 또 이 모멘텀도 있고요. 또 가스터빈도 간간히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잔고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펀더멘탈도 그렇고 다양한 모멘텀들이 이 65,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는 한 줄 평은 아직까지 3개월 추가 시간이 좀 지난다면 4개월간의 횡보, 계속해서 그런 횡보 구간을 좀 이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65,000원대 그 횡보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줄 만한 조금 더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좀 나와줘야 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SMR부터 대형까지 좀 올라운더다라는 본업에 좀 집중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중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함께 급등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거든요. 보성파워텍, 우진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함께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쪽 관련해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아직 합작사 관련돼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나온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미국의 SMR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 원전 쪽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 이제 6월달 기점으로 해서 체코 본계약 수주 따내게 되면서 지금 체코향으로 해서 약 거의 한 4조 가량의 지금 계약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따내게 되면서 매출 반영에 대한 기대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체코 테물린 원전 발전기 교체 관련해서 3천억 원대의 또 수주를 딴 그런 이력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보이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SMR 이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2019년도경에 뉴스케일 파워와 SMR 관련된 계약을 한번 맺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테네시 주 쪽에 지금 80기 정도 그 SMR 관련된 수주를 또 따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와의 이제 협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나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조합하는 곳이 뉴스케일 파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의 이제 모듈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또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 이제 뉴스케일 파워 향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SMR 시장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사실 원전 이슈 들어왔을 때 SMR 쪽 이슈도 간간히 좀 들어왔었거든요. 올 이제 하반기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향으로 봤을 때 SMR 수주 가이던스가 지금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전력 용량을 이제 2배 정도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SMR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해서 약 9천억 정도 투입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행정 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SMR 모멘텀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게 좀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엑스에너지 이런 곳들과도 계속해서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케일 파워와 일단은 이 SMR 협업 관련해서는 일단 상용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미국 와오밍주 쪽에서 인근 부지를 활용한 SMR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함께 또 거론되고 있는 또 건설사들 역시 또 삼성물산과 같은 곳들은 또 SMR 관련해서 또 시공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시점에서 원전 쪽에 관심이 지금 워낙 지대하다 보니까 이제 SMR 쪽으로도 모멘텀이 슬슬 좀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슈단에서 좀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사들의 수주가 가시화되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SMR 파운드리 쪽에서 이름을 제대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아서 여전히 저는 성장 모멘텀은 풍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1차 상승기에 불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원전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협력사의 수주가 가시화될 시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다. 현재 시점은 오히려 10만 원을 보고 오히려 좀 분할 매수해볼 시점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최근 이렇게 10만 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도 하더라고요. 나현진 의원도 역시 좀 SMR 핵심 공급사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지만 원전주 전반적으로에 대한 불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원전주가 최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있고 난 이후에 좀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기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 강세를 나타낸 이유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SMR 관련한 뉴스가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유스케일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나왔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에서 설계 승인이 된 유일한 SMR 그 업체가 유스케일입니다. 유스케일의 핵심 공급사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 SMR 관련한 수주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좀 호재로 작용은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그 원전 수주 관련한 그 수주 잔고도 뭐 연말까지 그 두산 에너빌리티만 해도 20조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국내 원전에 대한 뭐 추가 건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 해외의 원전을 그 건설 수주를 한다고 해도 이제 어떤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이제 미국의 SMR에 좀 집중해서 뭐 수주가 나올 거나 아니면 유스케일에서 어떤 호재가 나올 때마다 반응은 하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 좀 많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강한 어떤 그 수주 이벤트나 이슈가 없는 한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지만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또 매물 부담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 여기서의 반등폭은 좀 단기 반등에 그칠 수는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강한 호재성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제한적인 반등이 좀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저녁에 좀 단독 보도가 하나 들려왔죠. 애플에 아이폰용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주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공식 입장은 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 강하게 실었고요. 외국인과 또 사모펀드 쪽의 수급을 얻고 10%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몇 년째 좀 캄캄한 LG 디스플레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볼 때가 된 걸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엔 정말 턴어라운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는 있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나연진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중국 BOE가 퇴출되는 거에 대한 반사수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따른 좀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광유정 의원은요. 네, 올해는 특히나 애플향 출하 확대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얘기 나오고 있는 애플향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연간 적자 규모의 대규모 축소가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는 그런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저우 공장 매각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확실히 해소됐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광유정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애플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이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8월 중순경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가 꽤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LCD 쪽을 이제 주력으로 하다가 LCD 쪽은 최근에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쪽에 주력을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제 주력으로 해서 또 OLED가 그 대형 OLED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형 OLED 같은 경우 아무래도 TV 판매에 영향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TV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을 때는 판매가 많이 되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판매 대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좀 쌓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중소형 이제 OLED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소형 OLED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도 그렇게 일단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쪽에서 갤럭시라든지 갤럭시 노트 내지는 노트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자기기 쪽으로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OLED 쪽에서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8월달 이슈 보면은 미국 쪽에서 그 BOE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OLED를 이제 퇴출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이 특허권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키게 되면서 거의 15년간 미국에서 이제 이런 중국의 BOE가 이제 퇴출되게 되면서 그 반사의 수혜를 오롯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그때 한번 빵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잘 이제 순항하고 있었나라고 봤더니 올해부터는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애플의 신형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이번 9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긴 했지만 선제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사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그렇게 막 가시성을 띠진 못했지만 3분기부터는 이런 또 출하량도 급증하게 되면서 매출 반영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3분기 아이폰 패널 출하량을 보니까 2분기 대비해서 약 70% 정도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가격이 좀 높아서 신규 모델 생산이 조금 지연된 부분들도 있는데 네. 3분기부터는 이제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이 아이패드 프로 출하량 역시도 2배 정도 이제 증가한 그런 출하량을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애플 쪽 지금 모멘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북미 주력 고객사용으로 해서 플라스틱 OLED 출하량도 지금 확대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전 세계 시장 이 OLED 쪽, 중소형 OLED 쪽에서 차츰차츰 지금 LG 디스플레이 영향력 그리고 점유율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 바닥 구간을 또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LG 디스플레이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 모멘텀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지금 시장 수급과 같이 함께 펌핑이 좀 돼준다 했을 때 지금 가격대보다 약 3, 4천 원 정도 목표가 상향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대까지도 그래봐야 2023년도 정고점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를 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이상도 사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하반기 내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우상향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셔도 될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나연진 의원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역시 BOE에 따른 좀 반사이익에 집중을 하셨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더 수혜를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업종을 좀 살펴보면 그 현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관심을 잃기 시작한 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그 2차 전지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약세를 보였을 때 2차 전지의 미래가 이제 뭐 LCD 관련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이라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 7월 정도부터 그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들여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강세를 나타낸 부분도 좀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호재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또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제 먼저 소형 OLED 분야에서 삼성의 그 마켓쉐어가 56%, 그리고 BOE가 22%, 그 LG 디스플레이가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OE가 한 미국에서 15년 뭐 퇴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시장 진입이 그 정지가 되면서 애플에서는 이제 BOE를 이제 벤더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좀 계산 착오가 됐다는 부분이 생기게 됐고요. 이제 애플 패널 관련해서 BOE 물량 정도 20% 정도 됐던 부분이 이제 LG나 뭐 삼성으로 물론 이제 확대해서 공급 그 수요가 이제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좀 오늘 강세를 나타낸 거고, 이제 아이폰 17 출시도 좀 이게 이제 이미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폰 폴드도 이제 출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소형 OLED에서 수익성이 좀 높은 모델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OLED 분야에서 대면적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이게 단가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호재까지 나오게 된다면 당분간 뭐 단기 반등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연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뭐 그 이상까지는 아무래도 LCD 이상의 뭐 OLED 이상의 어떤 호재나 아니 신기술이 나와야지 그 사이클을 넘어서는 단계로 보고 있어서 그 이상까지는 몰라도 한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하나 더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기술이 나와줘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왕의 귀환이라는 좀 표현을 오늘 쓰셔서 또 생각이 나는데 대장주 LG 디스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네. 그럼 다른 OLED나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LG 디플만의 이 연간 2조에 대한 축소폭이 네. LG만의 호재냐, LG 디스플레이만의 호재냐, 아니면은 전반적인 OLED 관련주들의 호재냐고 봤을 네. 때는 전반적인 OLED 관련주들 당연히 호재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왕의 이 귀환이 전반적인 업황의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좀 성장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OLED TV를 교체를 했는데 네. 그 점원이 전문가잖아요. 사실 OLED 패널의 이 기술력의 우위는 LG 디플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OLED TV에서도 원래 하이엔드급은 LG 디플 거를 패널을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LG 그 OLED TV를 샀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아이폰의 OLED 패널의 비중이 삼성이 한 50%를 점유를 하고 있고, 네. LG 디플이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LCD를 포기하면서 OLED 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이 아이폰 물량을 좀 더 늘려나갈 수도 있는 흐름들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전반적으로 아이폰 말고 전반적인 시장의 점유율로 봤을 때 사실 LG 디플이 삼성보다 뒤지는 이유가 모바일 때문에 그래요. 삼성은 이제 갤럭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사실 전세가 역전될 수 있을 만한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저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점쳐봐야 되고, 앞서서도 이제 이 BOE의 담당 물량을 이제 LG 디플이 조금씩 일부 계속 가져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증설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AP4 공장.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향 이 기판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증설을 2년 전에 이제 한 3만 장 이상까지 했는데 이번에 6만 장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오더가 일부 대량 오더가 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LG 디플의 예상보다 우리가 사실 과거의 투자자라면 LG 디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네. 앵커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흑자 전환이 딱 필요한데 3분기 한번 저는 포지션을 보고 진짜 흑자 전환이 됐는지 여부도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 정도 기세로 봤을 때는 이 16,000원대의 정고점은 한번 돌파 가능성이 지금 존재한다고 봐서 웬만해서는 LG 디플을 제가 좋은 얘기 안 하지만 이제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좀 시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3분기 확실히 얼만큼 흑자 전환하는지 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증명해내길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슈 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RG 넥스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전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방산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 LRG 넥스원도 상대적으로 조정받았다는 인식 속에 오늘 9%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레버리지 방산 ETF가 또 상장하기도 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LRG 넥스원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세 분과 의견 나눠볼게요. 네, 좀 전쟁이 끝나나 싶으면 또 어디선가 다시 나오는 뉴스들 때문에 방산주들도 계속 들썩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한화에어로부터 해서 정말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LRG 넥스원의 매력도는 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먼저 나연진 의원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LIG 넥스원 미사일 전쟁의 대장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해서 미사일 전쟁의 대장주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광유정 요원은요? 네, 사실 이제 LRG 넥스원 하면은 또 레이더를 잘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라크 쪽에 천궁2 또 수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LRG 넥스원이 미래전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 확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전쟁에 대응은 좀 기술력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김성훈 의원은요? 네, 한 줄평은 중동 지역의 충돌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중동 지역의 충돌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김성훈 의원의 의견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앞서서도 지금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감이 완벽하게 사라졌고요. 네. 거기에서 지금 폴란드와 러시아의 전투기 이제 무인기의 충돌이 한번 나오면서 또 먼저 불을 지핀 게 열병식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 반미와 세력 간의 이런 그 세력 다툼이 이제 무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우려감이 좀 증폭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라크와 가자 지구의 이제 지상군 이 투입이 사실 미국의 개입이 일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지금의 이 정치적인 형국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거기에서 사실 LIG 넥스원이 지대공하면은 이제 우리가 천궁2가 이번에 실험을 했는데 이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중동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이 시각이 굉장히 놀라웠던 시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수주 잔고를 봤더니 올해 상반기까지 한 20조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고 현재 피어 그룹을 보니까 이제 선행 이 PER로 한 35배 되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아직 30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60만 원대의 고점, 65만 원대의 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거기에서 또 힌트를 얻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이제 장중에는 100만 원 돌파를 한번 했다가 오늘 종가상으로 황제주로 정확하게 등극을 했다는 점. 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희가 계속해서 방산주는 펀더멘탈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수주잔고가 뭐 100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방산주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지금 불과 한 달 전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방산주의 모멘텀을 한 번 더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LIG 넥스원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까도 제가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주요 3국이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라크 여기서 천궁2의 수출 계약이 한 22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2년에서 3년 정도 인도했을 때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구간이 2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또 하반기보다는 내년까지 좀 강해질 수 있어서 전 LIG 넥스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의 방산주 황제주를 누구로 뽑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50만 원대지만 또 제2의 황제주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도 후보로 많이 올리고 있어서 한번 3분기 4분기 실적 한번 보고 그때 가서 또 리뷰할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좀 기술력을 인정받았기도 하고 하반기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제2의 황제주까지도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나연진 요원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사일 전쟁의 좀 대장주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미사일 관련 기술이 그만큼 더 뛰어난가요? 네, 그리고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유도 무기에 특히나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무기 관련해서 보다도 이제 정세를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오늘 가자지구 관련해서 이제 공습을 하면서 이제 미사일 사용이 좀 확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이제 뭐 가자지구 공습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했던 양상도 그렇고 그 이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관계가 좋지 않은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지대공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약간 전장을 넓혀서 보면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뭐 공습 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제 미사일이나 아니면 공습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나가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유도무기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천궁2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LIG 넥스원에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 이유가 이제 그 전쟁의 양상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상군에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 공습을 하고 그리고 공습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 미사일전하고 그리고 이제 공습전이 먼저 그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K2 전차, 뭐 현대로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차에 대한 수요보다도 미사일이나 유도무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LIG 넥스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수출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쟁이나 뭐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까지 살펴보면 이제 그 현재 25년 수주 잔고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20조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9년 정도까지도 연간 10% 이상의 성장 예상치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앞으로 한 2029년, 30년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그 좀
그러니까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차는 많이 살 만큼 샀고 이제는 뭐 유도 무기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미래전에는 뭐 드론이나 유도 무기 뭐 이쪽인가 봐요. 네, 뭐 일단은 최근까지 사실 LRG 넥스원이 들어오고 있었던 이슈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지금 약 1조 7천억 정도 가량의 전자전 항공기 관련 이제 수주 모멘텀이 한번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와 이제 붙게 돼서 그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따낼 경우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동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지금 전쟁 진행 중이기도 하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국토 약 25%가 지뢰, 불발탄으로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또 로봇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지뢰 제거 관련 기업들도 로봇을 계속 우크라이나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뭐 금속 탐지기라든지 보호 장비 등 여러 이제 관련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LRG 넥스원이 이제 미래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크로아티아의 로봇 전기업인 이제 도킹과 같이 손을 잡고 지뢰 로봇 그리고 관련해서 무인화 시스템을 같이 함께 개발하는 MOU를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에 앞서서 LRG 넥스원이 지난해에는 그 미국의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와 같이 또 손을 잡고 무려 지분을 60%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고스트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자적 보행 로봇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계를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의 또 자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사실 가장 먼저 그 선보인 게 로봇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특허권 관련해서 고스트 로보틱스와 분쟁이 한 번 있었고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승소하게 되면서 2035년도까지 이 고스트 로보틱스 쪽에서 10% 정도의 로열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이제 내야 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발생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래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로열티까지 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LRG 넥스원 쪽에서 다 지금 껴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사업 초기 이기도 하고 이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국방부 쪽에도 그러니까 국토 안보부 쪽에도 이 관련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LRG 넥스원이 미국의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그래도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LRG 넥스원 쪽에서 지분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RG 넥스원 했을 때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모멘텀 그리고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또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또 산업이 로봇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LRG 넥스원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뚫어나가는 데 있어서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함께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뭐 무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고스트 로보틱스가 오히려 미국 진출에 좀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좀 재평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본부 첫 번째 종목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개발 중인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곧 임상 1상의 톱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중 28,450원을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1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9일에 좀 IR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디데이 전후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엔나에서 좀 당뇨 학회도 열리고 있어서인지 비만 치료제들 좀 일제히 강했더라고요. 그중 일동제약도 좀 뉴페이스로 좀 눈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 먼저 나연진 의원은 어떻게 보셨을지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일동제약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기대받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쪽도 좀 먹는 비만 치료제 쪽에 하나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광유정 요원 같은 경우에는 블루엠텍부터 해서 이쪽에 또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만 말씀하셨는데 일동제약 쪽에서 지금 표적 항암제 쪽도 계속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뿐 아니라 항암까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장점을 짚어주셨고요. 김성훈 요원은요? 네,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비만에 항암을 더했다라는 한 줄평인데 일동제약하면 과거에 이제 뭐 전현무 씨가 선전했던 아로나민을 많이 얘기를 했다가 제약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깜빡 잊었다가 갑자기 주가를 봤더니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근데 보니까 이 표적 항암제하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일정 부분 반영을 이미 좀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더 깊은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나연진 요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요즘 먹는 비만 치료제 진짜 핫한데 일동제약도 여기에 이름 올리게 된 거면 또 재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상용화된 곳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그 한 군데에 있는 곳조차도 흡수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뭐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거의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흡수율이 높은 상태로 만약에 나온다면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동제약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뭐 임상, 일상 뭐 탑라인으로 이제 그 발표 예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동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분자 화합물 기반으로 이제 그 GLP-1을 이제 흡수시키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에서는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저분자 화합물 기반으로 그러니까 방식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뭐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화이자에서는 이 방식으로 경구용을 개발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소화계 계통에 좀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부작용률이 20%를 넘어가게 돼서 그 주가에 또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흡수율뿐만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 기반 방식에서는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안정성도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동제약이 과연 이 부분까지 다 통과를 해서 상용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일상 스케줄이나 아니면 그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보여도 뭐 기술 수출 정도는 또 염두에 둘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한 기대감으로 뭐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한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신약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라이센스 아웃도 뭐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조금 많이 반영한 주가 상태로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항암이라는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성장력에 더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좀 부수적인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지금 연구개발되고 있는 이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리벨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벨서스가 인체 경구 흡수율이 1% 미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조 원 수준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계속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D&D 파마텍의 그런 이제 경구용 플랫폼이 계속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오랄링크라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리벨서스 대비해서 10배 이상 높은 이제 흡수율을 보이는 그런 이제 경구용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리벨서스마저도 사실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는 것은 복약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약물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할 때 약국 가면은 식후 뭐 전후 30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드세요. 내지는 위장이 좀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드세요.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복 복용 내지는 물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먹어야 되는 이런 좀 제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약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편의성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동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식후 전후로 일단은 무관하게 일단은 경구용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임상1상 관련돼서 톱라인 결과 발표를 이번 달 중에 이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오늘 급등세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항암제 쪽은 이제 베나다파립이라는 이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포 내에 DNA 손상 복구 이제 효소인 PARP를 이제 억제를 해서 암세포를 이제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역시나 경구용 표적 항암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제 먹는 그런 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지금 뭐 전임상 1상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또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소암이나 유방암, 췌장암 모델에서도 낮은 용량 대비 강력한 지금 항암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금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다 지금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이 항암 쪽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사실 3상에서 이제 상용화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들로 봤을 때 과거에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임상 1상 통과됐다면 종목 올라가고 임상 2상 통과됐다 하면 종목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상이 사실 3상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고 중간에 중도에 이제 실패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사실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파이프라인이 한 가지에만 지금 치중이 되지 않고 일단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라도 하나 터지게 돼서 상용화까지 간다면 매출액 파이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고려해서 본다면은 일동제약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단기 이슈들 나왔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지 않나라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파이프라인을 2개나 가지고 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이랑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아까 나현진 의원이랑 비슷하게 지금 구간에선 조금이라는 좀 평가를 주셨는데. 예, 뭐 두 가지 중에 그나마 하나를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항암제 이제 베나다파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구용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했듯이 D&D 파마텍이라는 강력한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진 기술 이전까지 했던 그런 이 이력이 있던 종목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베나다파립이 이제 상업화 전략을 이제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 계열사로 있는 아이디언스라는 자회사가 러시아나 아랍에미리트의 기술 이전 마일을 포함해서 한 700억 규모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모멘텀이 일부는 이때 지금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것은 저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중에선 한미약품을 원탑으로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유럽 이 비만 학회에서 신개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앞서서 3중 치료제라고 하는 신약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를 뽑자면 사실 한미약품하고 HK 이노엔을 두 가지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동제약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이 모멘텀적인 요소만 생각해야 되지 경구용에 대한 허들은 사실 기존 신약보다 훨씬 높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구용을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허들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한미약품이나 HK 이노엔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리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8월 27일 날 매수했던 ABL 바이오입니다.
목표가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 3거래일가량 살짝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걱정 없이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시세가 크게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투가 약물 이제 전달 플랫폼이라고 이제 그랩바디비 플랫폼을 ABL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지금 하반기에 좀 일정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뭐 크게 상승하거나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의 결과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2만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도 9월 10일에 매수했던 하나마이크론이요. 아니 매수하고 매일매일 오르고 있어요. 네. 근 일주일 사이에 18%의 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가도 이미 달성한 상태거든요. 얼마까지 좀 상향을 해볼까요? 일부 뭐 매도하면서 가셔도 괜찮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지금 하반기까지 적어도 한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마이크론의 거래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만큼 이쪽에 이제 수요가 느는 만큼 이 후공정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낙수 효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실적에 대한 연간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올해 역시나 흑자 전환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요 18,500원 이제 전후로 해서 제가 세워드렸던 목표가 부근에서 한번 저항은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가져가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24,000원 구간대까지도 상단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목표가 추가적으로 상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 24,000원까지 좀 상향 조정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도 8월 20일에 매수했던 유니셈이요. 어제 장중에 좀 목표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익률 40%대 기록하고 있는데 2차 목표가 좀 세워볼까요? 네, 2차 목표가는 여기서 한 20% 정도만 업을 해도 뭐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 탄력이 하반기에 좀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양과 SK하이닉스양을 두 가지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장비주 쪽에서는 스크러버 장비가 이제 매출 비중이 많지만 사실 신성장 동력으로는 이제 칠러 장비. 왜냐면 뭐 낸드라든가 디램이 고도화 미세화가 될수록 극 좋은 장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 플로우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P4 투자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비를 도입할 때 가장 이제 앞선에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칠러 장비 쪽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 동력을 한 번 더 집중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유니셈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목표가 좀 20% 정도 상향하겠다라고 좀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나현진 의원부터 내일자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주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DB하이텍 말씀드립니다.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좀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8인치 파운드리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 계속해서 내고 있고 전력 반도체를 포함해서 매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초가로는 내일 DB하이텍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한 5만 원 정도로 대응하면 좋을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보는 분위기 때문에 반도체주 내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DB하이텍 목표가 7만 원 보고 좀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는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TLB 이런 종목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기판과 칩 사이를 연결해주는 솔더볼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원래 이제 솔더볼이 일본 쪽에서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었던 거였었는데 이 덕산 하이메탈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솔더볼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지금 2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최첨단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솔더블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쯤에 이 마이크로 솔더블 관련해서 공장 증설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올해 역시도 매출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면요. 최근에 상반기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지금 저점 올려주면서 시세 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120주선 일단 1차 매물대 저항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5,800원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4,6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더볼 관련주 덕산 하이메탈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6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도 반도체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네. 종목이죠? 풍산인데요. 네. 네, 방산주 가운데에서 제가 아까 이제 피어그룹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싼 퍼가 이제 한 17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2차 계약 이제 대구경 이 탄약을 수주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K2 전차향, 말하자면 현대 로템 향이긴 하지만은 폴란드의 이런 이 정치적 형국과 함께 유럽의 매출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이 탄약 물량이 ASP가 40%나 증가가 업이 됐다고 해서 사실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도 굉장한 증가폭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풍산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구리 가공 재련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매출 비중이 실대 3에서 5대5까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균형 있는 매출 비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포탄 매출의 성장, 그런 것도 한번 주가의 주요 또 포인트로,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면 전고점이 17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7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매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풍산 전고점 부근이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1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의원과 오늘장부터 좀 내일장 이야기까지 좀 채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